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떤 학자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혹시? capacity to be alone이라는 개념인데 capacity 네. to be alone 그게 내 기억으로는 위니카스의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미니카실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아, 그리고 짧은 질문이 하나, 이거는 조금,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코엇을 뭘 하느라고 조금 읽다 보니까, 네, 코엇은 자기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그 자아랑은 굉장히 다른 어떤 이제 자기애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응집력 있는 그냥 굉장히 건강한 어떤 자기다. 자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아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렇죠. 응집력 있는 자기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cohesive self라는 개념, 예, 자아라는 개념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해요. 자아라는 개념, 자기라는 개념. 어떤 분은 자아라는 개념이 자기라는 개념의 큰 개념 속에 그냥 일부러 보기도 하고, 셀프라는 틀 안에 자아도 있고, 그 그 자아도 있고, 초자아도 있고, 이드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 셀프라는 개념 자체가, 그 셀프 자체를, 그 자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고 사이클리가 발달되어 왔는데, 이 자아라는 개념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하고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달 심리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애적이라고 할 때 그 자기애는 굉장히 병리적인 개념으로 본 거죠.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예, 예. 그런데 코우스 경우는 코우스에 공헌한 바는 건강한 자기애를 네, 네.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셀프 자체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자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그냥 잘 모르고 느끼기에는요, 코엇을 읽다 보니까 자기와 자아는 그냥 비교할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개념 같은데 그 느낌이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 자아라는 개념은 굉장히 에너지가 없는 어떤 단형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그 락강 같은 경우에도 자아를 무슨 거울로 비친 뭐 이런 걸로도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근데 모든 학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프로이드의 자아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닌데 자기라는 개념이 조금 더 에너제틱한 그런 느낌, 그냥 느낌의 차이가 있지 그래요.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어떠면은 코웃의 이론은 조금 더 그 주체성의 이론에 좀 가깝게요. 자, 자기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건강한 쪽에 셀프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아 심리학에서 자아라는 개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초기에 자아를 얘기할 때는 의식적인 자아를 생각을 한 거예요. 컨셔스, 컨셔스니스, 의식이 자아라고 본 거예요. 이게 서양의 전통이에요. 말하자면 초기에는. 그런데 프로이드가 1920년대에 오면서 이고 앤 이드라는 논문을 쓰면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만들면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 과거에는 그냥 이고라는 말을 의식이라는 말하고 동치해서 썼고 어떤 경우는 셀프라는 말하고 구별이 거의 안 됐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게 셀프라고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학자들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학자가 어떻게 썼느냐는 그때그때 그 논문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라는 말 자체도 초기에는 의식
중심의 개념이었다가 1920년대 오면서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의식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할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낙강은 초기에 프로이드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낙강은 초기에 프로이드가 채택했던 의식이 자아라는 개념. 그래서 의식적인 이고와 대비되는 게 무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언컨셔스니스를 의식적인 자아와 구별되는 것으로 언컨셔스 무의식 이거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링귀스틱스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무의식의 세계에는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언어와 비슷하다.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의식의 세계 자체가.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아라는 개념과 무의식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거기서 서브젝트라는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개념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낙강은 이고하고 셀프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언컨셔스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다 서브젝트라는 개념 이런 주체라는 개념까지 들어오니까 이걸 잘 소화해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낙강을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이 개념들을.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고, 셀프, 서브젝트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각자 정리해 나가는 게 어쩌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어려워요. 심플하지가 않고. 어, 그래서 어, 깊이 들어가면 언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세계는 있고 없음의 세계죠.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이것도 분별이죠. 그 있고 없음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 분별이 있기 이전의 세계, 분별이 있기 이전의 세계가 있다고 본다면 그 분별이 있기 이전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동양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있어 온 거죠. 그래서 주역이나 이런 유교 쪽에서 또 태극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태극이라는 개념, 우리 태극기에서 나오는 태극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태극으로부터 음과 양이 나왔다고 보는 음양의 이론은 음양오행설이라고 때 음양오행설은 그 이전에 태극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음양이 통합적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 태극이라는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과 양을 다르다고만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서양에서도 지금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각각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서로 학자마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다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무리인 부분이니까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싶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건 단순한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보여요. 우리의 삶을 수행으로 본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완성해 나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서브젝트라고 하건 이고라고 하건 셀프라고 하건 나의 주체성이 나는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우주하고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보통 인생관이라고 인생관은 결국은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계 속에 나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결국 나에 대한 이해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아까 우리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고나 셀프를 학자마다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타고난 어떤 셀프가 이고를 처음부터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건 타고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냐. 프로이드 입장에서 초기에는 우리는 이고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드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 거죠.
그 이드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죠. 우리는 이드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 환경과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 환경과 조화하기 위해서 이 환경과 조화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게 이고가 발달한다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드로부터 이고가 발달한다는 개념을 초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프로이드 후계자 중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들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이고와 이들을 구별하기 이전에 하나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드로 형성된 게 아니고 이고와 이도가 분리되기 이전에 undifferentiated matrix라는 개념을 써요. 미분화된 마음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드도 발달하고 이고도 발달한 거다. 이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 사람의 적용보다 휴먼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개념이 그 휴먼 포텐셜에 대한 개념이 어, 20세기에 어떤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거죠. 우리가 타고난 잠재성을 발현한다 하는 게 그래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셀프 자체가 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자기 실현의 개념을 이 자기라는 개념이 불분명하니까 사람마다 각각 달리 쓰는 거예요. 이 자기를 허상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이고를 발달시킨다 셀프를 발달시킨다라는 개념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내가 되는 것이 어떤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 자체를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휴먼 포텐셜을 리얼라이제이션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실현시킨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가 있어 자기 실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아마 1960년대 이런 무렵에 굉장히 유행했던 개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셀프라는 개념 자체가 각자가 각각 다른 것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걸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기능을 발달시키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의 참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라는 개념도 또 트루 셀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트루 셀프 혹은 리얼 셀프라는 개념과 다르게 폴스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이게 캐런 호나이나 위니캇이 사용했던 개념 속에 폴스 셀프와 트루 셀프를 구별하는 개념이 또 나오죠. 그 폴스 셀프라고 하는 것은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상이란 말이에요. 폴스 셀프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믿고 있는 나라가 허상인 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동양 속에서는 아상이라는 개념, 불가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런 네 가지 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통틀어서 그냥 아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념으로서 가지는 나에 대한 개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개념에서 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아상인 거죠. 이게 어쩌면 서양 사람들 유니캇 같은 사람 이게 폴스 셀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트루 셀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참작이라고 하는 것, 그 참작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코업 같은 그 참작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안에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우리는 어, 이미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굉장히 학자들이 쓰면 그럴듯해 보이는 잘 생각해보면 서로 빈말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까 이고와 이드 얘기도 우리는 이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최초의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드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가 돼요? 어,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다는 얘기가 되죠. 무의식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프로이드 개념에 의하면 1920년대 이후에 무의식의 세계에는 우리의 본능의 인스팅트, 말하자면 드라이브, 억압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을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보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할 때 그 무의식의 세계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 어떤 분은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휴먼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거고, 어떤 분들 그래서 인간의 잠재성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보는 데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세계의 무의식을 보는 분과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 욕동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대로 두면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욕동들이나 충동들이 가득 차 있는 욕동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를 무의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우리의 어떤 신성이 잠겨 있는 곳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 무의식의 세계를 하느님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신비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이걸 디파인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분석 전체를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는 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양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서양의 자기 심리학이나 혹은 자아 심리학적인 이런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식부터 우리의 의식을 구별할 때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아주 세분해서 구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식 자체를. 그, 이 개념이 어떤 프로이드에 와서 전의식이라는 개념, 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의식을 엄격하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오관, 지각, 지각하는 것도 어떤 의식이 뒷받침이 돼 있다고 본다면 안입이 설신의라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이게 하나의 의식의 일부라고 보고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이 그러면 오관이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도 있고 의식은 그 전체로서의 정신활동을 그냥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가 육식이고 칠식은 거의 전의식의 개념에 가깝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팔식은 저장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회 이론이나 우리가 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업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 팔식에 이 저장식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현한다. 이런 개념들은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어, 우리가 지식으로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미 동양에서 쭉 특히 인도 쪽에서는 발달됐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라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상에 대한 이론으로서 굉장히 깊은데 이 아상에 대한 이론, 심리 구조에 대한 이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무아의 경지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접근하거나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고 생각하는 게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럼 허상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쪽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무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수행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꼭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그 애씀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수행을 어떤 탐구를 시작하는 분과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먼저 중요시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의 체험을 넓혀가는 분들이 각각 다른 거죠. 불교에서도 교학 중심의 불교와 그리고 선불교가 딱 거의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교종과 선종이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학을 무시하고 선종이 설 수 없고 선종도 그 교학도 어떤 실제 체험이라고 실제 수행을 수행과 무관한 교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데 교종과 선종이 결국은 함께 가는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어느 쪽 중심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얘기가 중구난방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가 정리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유현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우리 한 선생님이 어, 뭔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실상을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별의 세계는 분명해요. 이것과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데피니션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우리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둘인데 그러다 보니 이거 나누다 보면 이 둘로 잡혀 나오지 않은 중간 지점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 눈에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무지개 색깔을 보면 뭐 일곱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말 일곱 가지 색깔인가? 이건 우리가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분별이 작용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일곱 가지 색깔로 보지 않고 다섯 가지로 보는 분도 있고 두 가지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는 구별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내, 내가 누구냐고 할 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공기는 나냐 아니냐 나의 일부냐 아니냐는 내가 나한테서 공기를 빼면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내 몸 안에 있는 것만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일용할 쌀이 저기 있다고 한다면 저 쌀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냐. 저 쌀이 없으면 내가 지금 굶어 죽는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를 바치고 있는 것들은 왜 내가 지금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과 연관돼서 내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딱 한정된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개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이, 이 우주를 떠나서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상호인과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깊은 개념인 거죠. A는 B가 있으므로 A가 있고 또 B는 A가 있음으로써 B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상호 의존적인 그 연기법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통찰을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게 단순한 인과응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나 과거의 어떤 업을 지어서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개념 이게 선형적 인과율이라고 해요. 불가에서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형적 인과율은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현생에 고생을 하고 그 또 현생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다음 생에서 그 업을 해소하지 못하고 산다. 이제 이런 윤회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타임라인에 의한 어떤 인과율을 이게 어쩌면 정신분석에서 가지고 있는 인과율이기도 하죠. 초기에 프로이드가 가졌던 것들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중시해서 보는 거가 선형적인 인과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신경증이 생겼다고 한다면 유아 신경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형적인 인과율인데 어, 말하자면 프로이드 이후의 제자들이 요즘 관계적 이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속에는 상호 인과적인 그 인터서브젝티브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상호 주관적이다. 관계적 정신 분석이다. 현대에 와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깊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과 나와 너, 이 모든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죠. 상호 의존적이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너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 서브젝티브도 인터서브젝티브라는 개념으로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게 상호 인과율의 개념이 일부 정신분석 속에서 그 통찰이 도입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과거로부터 해서 오는 영향뿐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영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현재의 나를 구성한다. 이건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철학과 연결된다고 보여요. 업은 과거에 짓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짓는 업도 있지만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결국은 현재의 나를 형성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미래 내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 정신분석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지만 이게 영성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지금 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를 또 부인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아상의 개념에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고정된 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존주의 개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현재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내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현재의 내가 달라진다고 하면 미래의 나도 달라지는 거고 내가 고착돼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에 따라서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새롭게 쓰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영성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영성적인 것과 정신분석을 이렇게 함께 아울러서 본다면 정신분석에서 강조하지 않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는 마치 아무 자유의지가 없이 과거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 무의식에 잠겨 있는 과거의 경험들, 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의 경험들을 있지만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은 현재 내가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영성과 정신분석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원래 비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현상을 보고 이걸 비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제 이게 불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감옥 프리즌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죄수였어요. 근데 죄수가 출소한 이후에 이분이 많은 후회를 거쳐서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분이 고아원 원장이 됐어요. 그럼 이 고아원 원장인 이분이 죄수인 그 사람이냐? 지금 이분은 고아원 원장으로서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잘 돌보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현재 이 고아원 원장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이분은 지금 고아원 원장으로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삶 속에서 이분은 고아원 원장으로 살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제 뭐 감옥에 갔다 온 경험은 이분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출소한 이후에 계속해서 더 나쁜 짓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자기의 삶 자체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게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신경증이나 정신증을 가진 분들이 마지막까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게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라고 한다는 얘기. 본인의 선택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신증이나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 어려우면 이 어려움 속에는 여러 환경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그러면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희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박탈한다고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동물적인 삶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실존적인 결단에 의한 나의 삶의 형성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존적인 자기를 실존적인 자기를 깨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이나 내가 타고나는 어떤 것들, 병리적인 것이건 무엇이건 그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냥 살 뿐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너무 깊이 어떤 학문적인 분야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실제 삶이나 실제 자연이나 실제 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싶어요.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정신분석 속에 들어오면 정신분석의 이론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인데 각자가 가진 망원경이 달라요. 각자가 가진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각각 다른데 학파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망원경과 현미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치는 것이 각각 다른 거죠.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계라고 락강이 얘기하는 실제계 더 리얼이라고 하는 것. 불교의 세계는 실상의 세계는 분별이 돼 있지 않은 세계라는 얘기예요. 분별돼 있지 않은 세계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존 개념을 가지고 이미 나누고 있어서 그 나누어진 세계만을 보는 거죠. 나누기 이전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어떤 유럽의 국가들을 간다면 국경 초소가 별로 없잖아요. 어, 이 나라하고 저 나라 사이가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근데 한국의 DMZ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아무도 꼼짝도 못할 만큼 철책선이 이렇게 쳐 있는 거죠. 그게 원래 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어 있고 이걸 북한과 남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원래 철조망이 쳐지기 이전부터 한국은 있어 왔고 철조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철조망이 거치면 그 한국 땅은 그대로 있을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막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어떤 분은 이게 건강해져가는 과정으로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건 병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드러내고 있는 증상 자체가 이분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는 분과 이건 뭐라고 할까 희망이 없는 병리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바라볼 때도 이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희망을 찾지 못하는 대상을 우리가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분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을 도울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한주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고민해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 아닌가 싶긴 해요.